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이윤숙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시는데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추워서 아마 마음은 엄청 교육을 듣고 싶으셨으나 추워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강의를 좀 이렇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좀 많이 하셔서 주민분들께 좀 더 정확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이런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저희 주변에서 모아타운, 가로주택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어떤 종류의 사업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 이제 너무 이게 되게 어려운 그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나오는 법률 용어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이제 혼돈하셔가지고 이게 이거 아니야? 저게 실은 이거라고 하는데 또 착각을 하게 되는, 혼동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짤막짤막하게 중요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법과 그 다음에 저희가 모아타운, 가로주택 이런 것들은 법이 다릅니다, 서로. 그래서 그 정비사업이라고 하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걸 말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으로 따로 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절차적인 차이나 사업의 규모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들이 조금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이 큰 대로변에 있고 여기 가까이 있어. 그럼 이런 곳들은 또 아마 미아 사거리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렇게 그 주상복합 형태로 막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은 또 재개발하고 비슷한 게 보이지만 실제로 좀 다른 내용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안에서 보통 그 장기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조합원들은 그냥 분양을 받으시지만 장기 전세 주택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사업 요 정도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척척 박사는 아니다 보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네, 도대체 우리 동네 너무, 나는 여기서 오래 살아서 이 동네가 너무 좋아. 근데 내 집을 아무리 고쳐도 실은 내 집만 고친다고 우리 동네가 좋아지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도 좀 같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으로 이제 계속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옆 동네에는 막 새로 아파트도 짓고 어느 동네에는 막 공원도 들어서고 어디는 막 사회복지센터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거기는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동네를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재개발도 하시고 연립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뭔가 구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척척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을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시고 따로 인터넷에서 또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하고 함께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강북구의 이제 북쪽하고 남쪽을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강북구에는 일단은 뭐 우이동 일대로 해서 저희가 북한산을 좀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는 저층의 주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이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서 대로를 끼고 있는 게 생각보다 면적이 이렇게 넓지 않으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강북쪽이고 여기가 이제 그 강북구에서 남쪽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크게 저희가 그 지하철들이 지나가는 그 대로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일부 아파트들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좀 있으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저층 주거지 형태로 돼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뭐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그 다음에 소규모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열심히 지금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뭔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 때 좀 구분해서 들으셔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비구역,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정비구역의 면적과 획지 면적, 대지 면적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이거는 크게 재개발과 재건축, 그 다음에 그 일반 그 재개발 재건축과 소규모 정비 사업, 이거를 구분하는 데도 쓰이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같이 포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강북구 미아 3구역에 정비 구역을 결정한 도면입니다. 이게 이제 한참 그 재개발을 시작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결정을 우선 받아야 내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하거나 조합 설립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정비구역 결정과 정비계획입니다. 앞단에 정비구역과 요런 건물을 지을 면적과 그 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뭐 공원 이런 거 어디에다 지을지 그거를 계획을 수립을 하는 정비결정,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결정이라는 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정비구역 결정을 받게 되면 요런 도면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딱 고시라는 걸 해주십니다. 그래야지 법적으로 여기는 재개발을 이제 합니다 라고 효력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구역, 우리가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개발을 할 거야 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검정색 선이 있는 이만큼이, 이게 재개발 우리 이만큼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거야 라고 구역을 이만큼 정한 겁니다. 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시긴 하는데, 요 안에 요렇게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뭐 여기 요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로를, 우리 재개발할 때 도로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게 우리 여기다 공원을 만들 거야, 우리 재개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재개발을 하면 우리 동네에 막 교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요 노란색이 아파트를 짓는 땅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파란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뭐 동주민센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회복지센터 이런 것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짓는 땅이고, 요런 것들이 보라색이 이 재개발을 하는 구역 안에 뭐 절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그런 데들이 이제 합의를 봐서 그러면 이 안에 막 있던 것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옮겨줄게, 요렇게 이제
땅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정비구역이라고 하고요. 여기 중에서 요런 도로, 공원, 그 다음에 복지센터가 됐든 동주민센터가 됐든 그런 것들은 다 구에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구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아까 앞단에 있었던 것 중에 요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도로, 공원, 청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체육센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건립을 해주시고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시나 아니면 자치구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시설들 주로 그런 것들이 정비기반 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비구역 획지 면적, 대지 면적인데 정비구역 면적이 정비구역 전체 면적이에요. 그 얘기는 요 깜장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검정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체 면적이 정비구역 면적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여기는 종교시설부지, 여기는 공원부지, 여기는 아파트부지 막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요 하나하나 나눠놓은 걸 획지, 우리 구획한다 하잖아요. 이렇게 나눌 때 그 획지예요. 땅을 나누는 거. 그래서 획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짓는 데 있잖아요. 공원은 건물을 안 짓고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거기에 벤치 놓고 이렇게 하죠. 거긴 건물을 짓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 건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대지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파트를 짓거나 여기에 청사를 짓거나 요 종교 시설들 이렇게 건물을 짓는 땅들을 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비 구역을 이렇게 결정하고 땅을 여기는 아파트 질 거고 여기는 뭐를 지을 거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정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비 계획, 정비 구역 결정하는 거하고 정비 계획은 세트예요. 세트 거의 처음에 시작하실 때 우리 이만한 곳에 동네에 재개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할 때 이렇게 아파트는 어느 위치에다가 어느 땅을 나눠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될 거고 공원도 어디다 지을 거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서 딱 떠오르시는 거는 우리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대부분 재개발을 하시거나 재건축을 하신다고 해도 아파트를 많이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막 재개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이거 막 높여줘 어떻게 막 이렇게 많이 요구하시는데 뭘까요?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거, 면적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거 용적률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용적률을 결정하는 게 가장 큰 이슈세요. 주민들은 용적률을 우리 많이 올려줘. 그리고 용적률만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용적률을 많이 줬어요. 근데 건물이 낮아요. 그러면 뚱뚱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그러면 뚱뚱한 건물을 낮게 갖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뭘 해달라고 하세요? 층수를 높게 짓게 해줘. 그래야지 우리가 명품 아파트가 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건물이 뚱뚱하냐? 아니, 이 뚱뚱하고 낮게 지을 거냐? 아니면 날씬하고 높은 걸 지을 거냐? 이게 바로 뚱뚱하고 아니면 날씬하고가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게 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을 결정해 주는 이 두 개의 세트. 요게 바로 처음에 재개발을 할 때, 재건축을 할 때 처음으로 하는 절차가 이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건물 많이 짓게 해줘, 면적 많이 짓게 해줘. 그게 바로 전문 용어에서는 연면적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그러면 연면적과 용적률은 뭐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까 대지라고 했죠. 대지. 이 대지가 있어요. 대지의 건물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진다고 가정을 하면
요 한 바닥이 있잖아요. 한 층의 바닥의 면적이 있잖아요. 한 층의 면적. 그 면적을 다 더합니다. 그걸 다 더한 게 연면적이에요. 지상에 있는 것만 더하는 거예요. 지하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만 연면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땅에서 여기 지금 50, 50, 5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3계층이니까 150입니다. 여기 150, 150. 그리고 땅의 면적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 땅 면적의 요 150이 얼마만큼이냐, 몇 배냐. 그러면 100하고 150하고 하면 1.5배인 거죠. 그거를 퍼센트로 하면 15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거는 내가 몇 층짜리의 바닥, 이 건물의 면적이 각 바닥의 면적이 얼마짜리를 몇 층으로 지느냐, 그걸 다 합친 거를 내 땅에서 몇 배가 뻥튀기가 되는 면적이냐라고 계산해 내는 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앞단에 이제 아파트 땅 면적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뭐 몇 평짜리를 몇 개 호실을 조합해서 그걸 몇 층짜리를 짓다. 그럼 그걸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우리가 너네는 280%까지만 져. 그러면 땅 면적의 2.8배 이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용적률을 아는 거는 이 용적률이 몇 배이기 때문에, 땅의 몇 배이기 때문에 이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건 건물을 그만큼 많이 지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면적을 많이 지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건물이 뚱뚱하냐 날씬하냐 이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게 바로 건폐율이라는 겁니다. 같은 건물을 져도 예를 들면 한 바닥의 면적이 100평짜리를 3층을 져요. 그럼 300평짜리잖아요. 근데 300평짜리를 예를 들면 그거를 바닥 면적을 50평으로 하면 6층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건폐율이라는 게 내 건물의 높이하고도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폐율이라는 거를 이 건축 면적하고 이제 세트로 하는 게 여기하고 이제 같은 개념인데 여기 바닥이 있잖아요. 요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건물을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보실 때에는 병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위에는 얇고 아래는 뚱뚱하잖아요. 그럼 이게 잘록하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거를 요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동그랗잖아요. 요렇게 보이시죠? 전체가 동그라미가 두 개잖아요. 넓은 거하고 좁은 거. 그러면 건축 면적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걸 내려다봤으면 전체 차지하는 면적이 요 동그라미로 보이는 거예요. 큰 동그라미. 요게 건축 면적이에요. 내가 건물이 저희 롯데월드 타워 거기 위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하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는 뚱뚱하잖아요. 그러면 뚱뚱한 면적. 그게 건축 면적. 가장 넓은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데가 바로 건축 면적이 되고 그게 내 땅에서 어떻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아까 이 땅이 100이었어요. 100인데 여기에 꽉 채워요. 그러면 같은 150%를 주면 얘는 3층짜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한 2개 층 져야 되는 거죠. 뚱뚱한 걸로 지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건폐율이 법에서 너희는 60%까지만 해. 그러면 보통 60%로 안 하고 우리 딱 아파트 단지에 나왔는데 옆에 막 공원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막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위에가 넓었으면 좋겠잖아요. 저희가 내 집도 넓으면 좋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 아파트 단지가 막 산책로도 있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뚱뚱하면 다 땅을 차지하니까 좋아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건폐율은 우리 아파트 단지가 쾌적해지냐 쾌적해지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넓은 강당에 저희 지금 요게 혼자 서 있는 거고,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쭉 같이 서 있으면 꽉 차잖아요. 그러면 답답하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그냥 있을 때하고 여러 명이 있다. 그게 이제 건물 한 채와 여러 채가 있을 때의 쾌적성의 정도. 그런 것들이 이 건폐율이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요 연면적과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 면적과 건폐율, 요거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게 아까 같은 거에 이제 아파트를 여기다가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파트, 이게 동이에요. 요게 이렇게 동이 있고, 여기가 전체가 이게 아까 재개발 정비 구역이에요. 그 안에서 아파트를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때 여기에 이렇게 써놔요. 요거에 각 아파트가 이 획지 1, 획지 2, 획지 3, 획지 4. 요게 요 획지 1, 획지 2, 획지 3, 획지 4에 이렇게 빨갛게 선이 되어 있는 데가 아파트를 지은 그 땅들이고, 거기에 면적은 얼마고, 거기에는 뭘 짓느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저희 부대복리시설이라고 하시면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되고요. 저희 보통 저기 운동하는 피트니스 센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로당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대시설들을 지어야 한다는 거고, 건폐율을 60% 이하로 지어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하나의 빨간 선의 요 땅에서 요 건물 위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요거의 면적이 60%만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여백이 40%인 거죠, 지금.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적게 지세요. 이게 아마 하면은 이게 60%짜리가 아니실 거예요. 60%라고 생각하면 이게 100이라고 하면 한 이만큼은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쾌적하게 지으려고 건폐율은 실은 이거는 훨씬 적은 건폐율을 갖고 있고 대신 높게 짓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여기 보시면 용적률이, 여기 아파트는 227.7, 내 땅에 2.3배 정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보시면 73m 이하라고 돼 있어요. 아파트의 높이가 73m를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층수가 어디는 25층, 어디는 15층, 어디는 20층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평균을 내보면 18층짜리다. 그래서 앞단에 요걸 보시면 요렇게 있는 재개발 구역에 요 노란 데가 아파트 부지인데, 거기에 설계를 했더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요렇게 네 군데,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아파트를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비 계획입니다. 요 내용이. 앞단에는 정비 구역에 대한 거를 결정해 준 거고, 그거에 따라서 대충 아파트를 지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게 정비 구역 지정과 정비 계획의 결정입니다. 요게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합원이 되셔야 되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그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합원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 설립하기 전에는 그 갖고 계신 분들을 법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토지 등. 토지하고 기타 등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러면 재개발에서는 아까 재개발을 하는 이 범위 내에 땅, 토지를 갖고 계시거나 건축물을 갖고 계시거나 지상권자는 그냥 지금 현재 건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위에 건물을 지을 권리를 따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되게 희귀한 스타일이긴 한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이 땅과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원래는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 소유주가 될 건데 건물이 현재 없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자라고 따로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재개발에서는.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자, 재개발 우리 이만큼 이 범위 내에서 할 거야. 그럼 그 범위 내에서 건축물이랑 토지를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재건축은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아파트를 재건축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를 등기부등본을 떠보시면 아파트하고 땅을 분리해서 가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아파트에 내 땅이, 아파트가 내가 30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분이 뭐 5평이면 5평, 뭐 10평이면 10평 이렇게 같이 세트로 돼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는 별도의 내 아파트 한 개 호실에 대해서 한 세대당 땅이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잖아요. 다 공동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그 동에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다 공동 소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건물과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의 세트라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률적 용어로는 구분 소유권자라고 하죠. 구분 소유자. 그래서 저희가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한 건물에 소유자가 여럿이 이렇게 호실별로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그 토지 등 소유자를 지칭하는 게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내가 다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내가 이렇게 다 갖고 있어요. 그런다고 무조건 다 조합원 지위를 가져가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정비구역 안에서 이 토지 등 소유자 중에 저희가 이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거를 약칭으로 도시정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도시정비법에 39조에 박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여기 39조에 부합하는 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를 달리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저거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은 내가 재개발 사업을 반대해요. 그런다고 조합원이 안 되느냐? 저 39조에 맞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조합원이 돼요. 강제로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을 하신다고 하면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조합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큽니다. 예. 재개발은 무조건 조합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동의하신 분들만 조합원이 되시는 거다. 그러면 조합원이 된 분과 안 된 분의 차이는 뭐다? 내가 아파트를 다시 받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합원이 못 됐다는 얘기는 그분은 무조건 현금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이게 이제 재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재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주민분들이 우리가 그 정비구역,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이렇게 정비구역을 정하면 그 면적이 어디 뭐 단독주택 몇 개를 합쳐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엄청 큰 면적으로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누군가가 사업을 막 이렇게 진행을 시킬 분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업을 주도하시는 분, 그게 보통은 주민분들이 다 누군가를 대표로 뽑아서 사업을 하시죠. 그게 이제 조합을 구성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조합을 구성해서 많이 가십니다. 주민분들이. 근데 꼭 조합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모아타운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공공이 이제 많이 사업을 참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업을 막 열심히는 하고 싶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우리 잘 일을 못 하겠어. 그리고 주민분들이 누가 이렇게 딱히 나서가지고 누가 해주실 분도 없어. 그리고 이게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아까 앞단에 정비구역도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대충 우리 땅을 어디는 아파트 짓고 어디는 종교 짓고 어딘 공원하고 어딘 도로하고 이걸 하려면 그거를 설계해주는 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상으로 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 돈을 조합원분들이 내가 우리 동네 재개발 재건축 한다니까 내 땅 내놓고 내가 공사하는 동안 나갔다 올 수는 있는데 내가 돈이 이렇게 탁 내서 같이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면 좋지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누군가는 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역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이제 LH, SH 이런 데에다가 이제 사업을 맡겨서 하시는 경우, 공공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들은 게 신탁사가 막 해준대. 신탁사가 원래는 이제 뭐 땅을 맡아두거나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곳인데 지금은 자기네가 비용을 좀 같이 대주고 해서 나중에 자기네가 일한 대가도 받아가고 자기네가 투입한 비용도 회수해 가면서 주민분들하고 이제 사업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같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신탁사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주택재개발 같은 경우는 되게 크게 하지만 역세권에서는 되게 작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건물 하나 짓는 거 정도? 그러면 거기에 소유자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20명 이내로 소유자가 몇 분 안 계신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끼리 그냥 단합해서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누군가는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그 나서서 해주는 거를 사업 시행자라고 하고 그게 조합이 할 수도 있고 LH나 SH 같은 데서 공공에서 해줄 수도 있고 신탁사가 해줄 수 있고 주민들 조합이 결성은 안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우리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단 여기는 20인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 우리 조합원이 한 막 600명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할 때.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지을 거야. 그럼 무조건 조합에서 알아서 니네가 알아서 지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원치 않는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단계 뭔가 중요한 거를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회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 저희 보통 보면은 계모임 같은 거 뭐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규칙을 정하시잖아요. 회비는 언제 내고 우리 뭘 할 때는 우리끼리 어떻게 회의를 하고 회사 같은 데에도 안에 회사의 규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건데 그걸 바로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다, 그 다음에 사무실은 어디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회비 같은 거 걸 때 뭘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총회를 할 때는 안에 어떤 사전에 통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총회를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합은 이거를 조합 정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그 이름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공공이나 신탁업자가 저희가 사업을 맡겼을 때 그래서 거기서 단독으로 하면 시행 규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바로 정관이라고 법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신히 이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동네는 이제 우리 동네에 맞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동네에는 단독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연립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 요런 것들이 이렇게 막 우리 동네에 있는데 그 중에서 단독 다가구가 두세 채 필지를 합쳐서 사업을 한다. 우리 옆집하고
옆집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있는 걸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빌라 같은 걸 하나 짓겠다. 그러면 그런 사업은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합쳐서 우리 이만큼 넓게 좀 사업을 하려고 해. 단독, 다세대, 연립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동네에. 그거를 우리 넓게 사업을 해. 근데 그 넓게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이제 1만 제곱미터면 얼마야? 그러면 저희가 보통 평으로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한 3,0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딱 떨어지는 3,000평은 아니고 3,000평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재개발할 때 그보다 훨씬 커요. 실은 주택 재개발 하시는 게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를 다 모아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갈 때는 재개발 사업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 흔하게 많이 알고 계신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재개발 사업을 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다 우리 주민들 의사를 물어봤는데 면적을 그 1만 제곱미터까지는 못 가. 근데 모아보니까 5천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5천 미만인 경우에 미만 5천, 그러니까 1,500평 정도 돼요. 3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곱하기 3. 그러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가실 수 있고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5천과 1만 사이가 되면 요거는 이제 공공에서, 요즘은 공공에서 재개발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의뢰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립주택, 아파트, 이걸 대부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립주택이 단지형으로 몇 동이 이렇게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 작지만 단지로 돼 있거나 이러면 그거를 그 부지를 합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재건축 사업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거보다 작다 그러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갑니다. 결국은 면적, 세대수, 그 전에 있던 주택의 유형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 근데 요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요게 적용되는 법령이 다 달라요. 법령이 달라서 여기서 이렇게 주황색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여기 표시했습니다. 이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갑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그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조합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여기 분홍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적용되는 법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요 공공에서 해준다는 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무슨 사업을 갈지에 대한 걸 대충 정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해당되는 법령에서 내용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도 보시고 막 교육도 받고 하시니까 하지만 대부분 이게 그냥 다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재개발은 이런 거래, 재건축은 이런 거래, 뭐 가로주택은 이렇대 하는데 그게 계속 법이 바뀌고 있고 법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뭔가를 내용을 아시려면 무슨 법을 봐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거기서 규정된 대로 그 사업을 하실 수 있고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니까 이 법을 잘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단에 제가 이제 막 정리를 해놓은 거를 표로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요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법이 요렇게 빨간 테두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마 그 자료에 있긴 한데 글씨가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사업을 하시려면 요 사업 요건에 있는 요 내용을 각 사업별로 충족이 돼야 돼요. 그 요건이. 예를 들면 저희가 재개발을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노후 건축물이라고 앞에 있었잖아요. 그럼 노후 건축물이라는 거는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누구는 20년 돼도 노후 낡은 건물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10년만 돼도 낡은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벽돌집이냐 아니면 우리가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는 낡았다, 아니 이거는 낡지 않았어, 이건 그래도 양호한 편이야, 이거를 그냥 저희가 눈으로 봐서는 객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내 기준에 우리 집 낡았어. 근데 남이 보기에는 내가 더 집이 낡았다 그러면 아유 그래도 그 집은 좀 괜찮은 편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기와집 같이 이제 벽돌로 지은 거는 뭐 한 20년이면은 그거는 노후한 건물이다,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시멘트 건물이다, 뭐 이런 거는 뭐 30년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법에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법의 기준에 맞게끔 건물이 준공되고 얼마나 됐는지를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걸 떼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동수를, 여기 우리 재개발 이만큼 할 거야 그러면 거기 안에 건물 동수를 다 셉니다. 서류를 다 발급받아서. 그래서 전체 동수에서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재개발을 하려면 아까 앞에 동그라미 표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낡은 건물, 노후 동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아래 주택의 접도율, 도로에 접해 있는 집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다음에 과소 필지, 땅이 너무 작아요. 과소라고 돼 있는 거는 법에서 얼마 이하여야 한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 면적 이하는 실은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거의 지을 수 없는 면적들의 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지어져 있긴 하지만 그걸 건물을 부시고 내가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실은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 받기가 매우 어려운 땅들, 그런 땅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그 정비 구역 안에 집이 얼만큼 닥치닥치 많이 있느냐, 이게 호수 밀도입니다. 예. 얼마나 집이 많으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는 위에는 노후 건물의 동수예요. 몇 채. 아래는 노후 연면적입니다. 아까 연면적 아까 말씀드렸죠?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거. 그래서 저희가 집을 갖고 계시거나 건물을 갖고 계시면 건축물 관리 대장을 찌시면 거기에 이제 연면적이 나옵니다. 예. 그거를 다 자료를 정리를 해서 동수는 3분의 2 이상이 됐는데 실은 다 단층으로 된 집이에요. 동수는 많지만 실은 면적이 거기에 막 대형 건물이 막 크게 신축된 게 막 있어요. 그게 엄청 커요. 그러면 또 연면적 미달로 안 되는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 일단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의 면적, 정비구역의 면적이어야 하고 거기에 노후 동수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플러스 여기 중에 하나 이상이 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아래 적어드린
요런 기준들에 부합해야지 각각 사업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대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면적액과 사업 요건과 그 다음에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여기 표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뒤에 가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하면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했고, 그거보다 적은 면적으로 하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뭐 가로주택도 있고 자율 정비도 있고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앞에 소규모가 붙는 요런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지하철역이 이렇게 있어요. 요 역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했을 때 거리가 350m 이상, 그 다음에 500m 이상, 요 범위 내에 들어오면 역세권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을 건립하는 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입니다. 이건 또 법이 이제 달라요. 아까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뭐 빈집 어쩌고 뭐 주택 정비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장기 전세니까 임대 놓는 거잖아요. 임대. 길게 10년. 장기가 10년입니다. 10년짜리 전세를 전문적으로 놓는 거예요. 그거라서 법 이름도 민간이 사업을 하는데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역세권은 이만큼의 범위야, 너네는 건물을 뭐 어떻게 높이 지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게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막 이런 것들을 막 결정해 주는 어떤 그 기준들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에 350m에서 500m 이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거고,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재개발보다 훨씬 더 용적률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역에서 가깝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저희가 어디 다른 지역을 갈 때 교통이 되게 편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선호하는 땅들인 거예요. 저희도 살 때 옆에 살면 좋겠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디든지 교통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비싸겠어요? 집값도 비쌀 거고요. 땅값도 비쌉니다. 그 얘기는 사업을 하기가 땅값이 비싸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그런 데들은 교통도 발달돼 있어서 좀 건물을 많이, 용적률을 많이 줘도 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공동주택을 기준 용적률 이상으로, 즉 일반적인 용적률이 이 땅은 원래 300밖에 못 지어. 근데 역세권 안에 있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라면 여기는 더 높여서 짓게 해줄 거야 라고 해놓은 겁니다. 대신 아까 재개발을 할 때는 저희가 도로도 내놓고 그 다음에 뭐 공공청사도 져주고 공원도 져주고 막 이랬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보다는 우선 10대 이상의 전세를 놔주는 그 임대 아파트를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예. 아까 이 땅이 원래 300%짜리였어요. 300%짜리를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얘를 한 500%를 짓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200%의 차이가 있으면 그거의 50%, 100% 정도는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한테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는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업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러니까 300%는 원래 내 거였잖아요. 지을 수 있는 거. 그러면 300%는 그냥 일반 아파트처럼 조합원 분양분도 가져가고 나머지 있는 거 있으면은 일반 분양을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200%를 올려줬는데 100%는 그 임대 아파트를 줘서 이제 주는 겁니다. 장기 전세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이런 방식의 사업도 역세권 안에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주민들하고 협동을 해서 넓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거보다 작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다. 예, 그거를 구분해내셔야 하는 거예요. 정비 사업. 아까 이제 크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 면적을 합쳐가지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저희 흔하게 접하시는 주택 재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찌했거나 우리 동네가 막 단독의 다가구에 막 그 다음에 뭐 연립도 있고 막 이랬어요. 길은 꼬불꼬불해요. 그리고 길이 꼬불꼬불하고 막 경사도 지고 이러면 가장 먼저 불편한 게 버스가 원활하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이 좁으니까요. 좁은 데들이 되게 많죠. 일반적으로 옛날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 자가용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간신히 골목을 통과하거나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막 이런 거. 그러면 뭐가 불편하냐면요, 우선 안전에 취약하신 겁니다. 도로가 좁다는 거는. 왜냐? 내가 갑자기 아파요. 응급 차가 와야 돼요. 못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와서 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돼서 내가 더 위험해질 수 있고요. 사고가 났어요. 화재가 났거나. 이러면 소방차가 오든 경찰차가 와야 되는데 도로가 좁아서 못 들어와요. 그러면 안전조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지금 아주 그냥 느끼실 수 있는 건 쓰레기. 보통 이제 막 폭원이 좁은 이런 도로가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사람 지나가고 차 한 대 정도 지나가면 쓰레기 차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무슨 이렇게 리어커와 비슷한 걸 개조해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랑 이런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들고 큰 길가로 나와서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냥 아파트나 아니면 일반 도로가 넓은 데들은 쓰레기 차가 오니까 내 집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 그걸 가져가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그 하부에 뭐가 깔려있나? 저희 수도, 물 쓰시고 난 다음에 하수도, 이런 것들이 그 도로의 아래에 다 매입이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관을 교체해야 돼요. 근데 도로가 좁아요?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을 막 교체하기도 쉽지도 않고 뭐가 터졌다 공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도 관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관로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없다라는 문제죠. 쉽게. 그 다음에 쓰레기를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버릴 수 없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동네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용도 내가 마음대로 내 차를 살 수가 없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막 큰 길가에 막 불법 주차해놓고 막 동네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아까 요건에 맞게끔 충족을 시키면 아파트 단지로 보통은 다 이제 재개발을 하시죠. 그러면 번듯번듯한 공원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도로도 말끔하게 돼 있고 지하 주차장도 잘 돼 있고 관들도 새로 다 교체돼 있고 나의 생활도 쾌적해지지만 재산권 행사도 굉장히 좋아진다. 예, 그렇게 해서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막 구구절절히 지금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량한 정비 기반 시설. 예. 도로, 관로, 쓰레기 맘대로 편하게 못 버리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법률에서는 좀 어렵게 불량한 정비 기반 시설인 곳,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라고 법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이런 노후 불량한, 아까 말씀드렸죠? 노후 불량은 법에서 뭐 벽돌로 지은 집은 뭐 20년,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뭐 3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따른 노후 불량한 단독이나 다가구나 다세대나 연립주택들이 막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소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는 이렇게 재개발을 해서 새로운 집으로, 새로운 동네로 만드는 거다. 네, 이게 법에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 또는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 아무도 이해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은 일단 저희 아파트 단지 그냥 가시면 번듯번듯 하잖아요. 아파트 단지 도로도 번듯번듯하고 뭐 옛날에 진 아파트는 어찌하였거나 주차장이 좀 좁을 뿐이지 주차장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고 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집이 녹물이 막 나와. 근데 내 아파트에 내가 사는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다 해도 그 관을 교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파트에 내가 안에 우리 요번에 좀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 딱 공사 좀 인테리어 좀 싹 합시다. 새 집처럼 싹 새 집으로 고쳐도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변기가 막 자주 막히고 막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열이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대도 난방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야 우리 아파트 단지는 괜찮은데 우리 아파트를 다시 져야 돼. 건물을 새로 져야 돼. 이런 게 바로 이제 재건축인 거죠. 그거를 이제 법에서는 양호한 정비 기반 시설. 거기는 괜찮아. 단지는. 근데 내 집이 공동주택, 아파트가 너무 낡았어. 그런 데들을 새로 짓는 사업을 이제 재건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크게 차이 나는 건 제가 노랗게 색칠해 놨어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아래는 같아요, 이게. 근데 여긴 공동주택이고 여기는 뭐 이렇게 주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고 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불량하고 양호한. 이거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법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국어. 이게 예전에 우리 이제 도심에도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흐르는 데 있었어요. 저희 이제 옛날 또랑또랑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위에 포장을 싹 해가지고 도로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안 보이죠. 그런 데들도 있고 공원, 그 다음에 저희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공동구라고 하는 건 가스, 전기 막 이런 것들을 관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렇게 묻어놓은 데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말하고요. 아무튼 녹지하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통 도로공사 중간에 보면 야간에 막 공사할 때 있어요. 그러면 막 이런 거 관로 교체 때문에 도로 뜯어보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요 중앙선 있는 데나 이런 데 보면 막고 공사할 때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디 뭐 하수도가 터졌다, 가스가 샌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로를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공사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 반듯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넓어야 되고. 그래서 재개발 하거나 하면 도로들이 우선 이렇게 반듯반듯 내는 것들도 같이 이제 하시게 되죠. 그냥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막 어디에 동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이제 재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막 실은 도로도 없고 그랬는데 여기에 도로도 이렇게 넓게 내주고 막 여기다 공원 같은 것도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아파트로 만드는 거. 재건축은 딱 보시다시피 저희 아파트 단지를 되게 오래된 이런 복도식 아파트들이잖아요. 이런 데들을 이렇게 재건축을 통해서 멋지게 아파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구역 요건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거를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에 있는 거에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요게 필수 요건. 면적 기준과 동수. 그 다음에 그거에 요 중에 하나는 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노후 건축물은 뭐냐? 요런 것들, 철근 콘크리트인 건축물은 딱 짓고 나서 20에서 30년 된 거. 그 외에는 20년 이상 된 거. 요게 이제 그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규정들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주택 접도율이라는 거는 내 집 앞에 있는 도로가 막상은 있는 거죠. 왜 우리 주택지 제 동네에 가보시면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끝에 집이 있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골목 끝에. 그래서 도로가 연결 안 돼 있고 그냥 막다른 길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그럼 도로가 이게 그냥 가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 도로가 실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도로인 경우도 많아요. 그 도로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개인 소유자가.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도로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런 도로가 한 4m. 차 간신히 이제 한 대 지나가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바짝 붙으면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 정도의 폭. 예. 4m 이상 도로에 내 집이 접해 있냐. 그마저도 안 접해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의 비율을 주택 접도율이라고 하고, 과소필지는 이건 서울시에서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요거보다 89죠. 89까지. 과소필지야. 이거는 땅의 효용이 집을 질래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 라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호수의 밀도. 요만큼 1만 제곱미터 안에 집이 얼마나 많이 있냐. 예, 이런 겁니다. 집이 닥지닥지 붙어 있다. 그러면 도로도 또 좁다. 그러면 아까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집이 왕창 다 붙어 있으면 한 집에서 불이 나면 그냥 쑥대밭으로 다 불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집은 닥지닥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법에도 그 건폐율을 그렇게 정해주는 이유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화재가 냈을 때 바로 집이 붙어 있으면 바로 연쇄적으로 다 붙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건폐율도 중요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띄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의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재개발 사업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느냐? 일단은 서울시에서만 있는 게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거를 해드립니다.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30% 이상 우선 찬성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아까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계략적으로 아파트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처음에 결정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절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가 앞에 2장 보신 그 그림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여기까지가 예전에는 한 5년씩 걸리셨어요. 주민분들이 재개발하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게 어떤 과정이었냐면 주민분들이 우리 이 아파트 이만큼 면적에다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 싶어요 해서 우리가 이제 돈 주고 막 이런 그림을 막 그리게 했어요.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막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구청에 갖다 냅니다. 구청에 갖다 내면 구청이 막 볼 거 아니에요. 법에도 맞나 뭐 이런저런 거에 규정에 맞나 이걸 봐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많이 틀리고 이거는 요즘에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또 막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다 고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시로 갖고 가야 돼요. 그럼 시에 갔는데 시에서도 막 검토하더니 이것도 고치시고 저것도 고치시고 막 이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고치고 다시 하고 막 또 총회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5년씩 걸렸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빠르게 한번 이 계획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마련한 게 이 순속통합기획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계획을 할 때 자치구하고 주민분들하고 서울시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빨리 행정 절차를 밟아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통합된 의견을 좀 실어주는 겁니다. 앞단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한 2년 이내로 빨리 진행을 시켜드릴 수 있게끔 마련한 게 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선택사항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하면 좀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가시게 되면 주민 동의를 30% 받으셔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을 하시면 그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를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서 그걸 기초로 아까 2장 본 거를 그 설계사무소하고 뭐 이런 그런 계획을 해주는 용역사들이 그걸 기준으로 막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와 관련된 그 어떤 절차들이 또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거를 하면 아까처럼 그 도면과 면적이 어때, 건폐율, 높이, 용적률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이고, 그 내용 안에는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절차적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추진위원회, 원래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창립총회까지 해서 조합 설립으로 갑니다. 그 동의 요건이 바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요 아래 적어드린 게 주민들 동의 요건들이에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가면 아까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땅도 내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머니에서 돈을 막 몇천씩 들여가지고 돈을 내서 막 사업을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돈을 좀 꿔야 되는데 돈을 꿔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다 의지를 해요? 보통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가 좀 돈을 꿔주잖아요. 돈을 꿔줍니다. 우리가 같이 어차피 공사도 해야 되고 사업이 빨리 가면 우리도 이 시공사도 빨리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사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사업이 빨리 가는데 좀 보탬이 되고자 시공사가 조합에다가 돈을 좀 대여를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시공사를 이제 조합 설립 인가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략적으로는 아파트를 건폐율 얼마, 몇 층의 아파트 동수를 몇 개, 그 다음에 세대수는 뭐 대충 평형별로 몇 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건축 허가 같은 거 관련해 세부적으로 설계를 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계략적으로 계획을 잡았던 거를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게, 저희가 집을 지으려면 구청에 가서 건축 허가라는 거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거를 우리 아파트 단지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이거 허가 내주세요 라는 내용도 있고, 저희가 도로하고 공원이랑 뭐 이런 것들 짓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도로도 설계해 줘야 되고 공원도 나무 어떻게 심고 어떻게 조성할 거라고 그것도 도면을 다 그려서 다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 때 받고, 주민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저기에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짓기로 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도면을 이제 다 그려놨으니까 그걸 기초로 실제 공사비가 얼마나 들 건지,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들이 얼만큼 들 건지를 추정을 합니다. 그 도면이 있어야지 공사비가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사업비도 여기서 저희가 계획을 조합과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을 하시니까 그거하고 같이 그 내용을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요 안에 넣으면 그게 곧 주민분의 이제 분담금으로 이제 어떻게 나뉠 건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 할 때는 주로 다루는 내용이 우리 건축, 아파트 어떻게 지을 거야? 공원 어떻게 할 거야? 도로 어떻게 지을 거야? 이런 내용하고 제일 중요하게 와닿는 건 이 사업을 위해서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 거야? 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허가 같은 거를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관리처분이라는 걸 들어갑니다. 관리처분이 주민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죠. 내가 헌집을 주고 새 집을 어떤 걸로 갖고 올 거냐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아오는데 내가 돈을 얼마를 내야지 이걸 갖고 올 수 있어? 아니면
나는 내 거 가치가 헌집이지만 땅도 넓고 그래서 나는 아파트 이거 하고 나서 나는 환급을 좀 받을 거도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헌집은 그럼 얼마짜리야? 그리고 새 집은 얼마짜리야?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씩 들었으니까 그거 내가 분담금은 얼마야?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관리처분에서 종전에 헌집, 그거에 대한 평가라는 게 종전에 갖고 있던 자산의 평가, 종전자산평가입니다.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질 건물, 그게 나중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종후감정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 대충 종전자산 감정평가에다가 우리가 비례율이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비례율이라는 거는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예요. 그러니까 100%다 그러면 그냥 똔똔인 거예요. 사업이. 내가 뭐 100억만큼 이 사업을 위해서 공사비도 내고 뭐 현금 청산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설계비도 주고 막 이런 거를 다 했을 때 이게 100억이 들었다. 근데 수입이 딱 100억만큼만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다들 똔똔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눠 가질 게 없어요. 근데 100이 넘어갔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10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나중에 각출을 해야 돼.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결정하는 단계가 이 관리처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으려 하니 조합원 분양을 이때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때 분양 신청을 하시고 아까 헌집 주고 새 집을 뭘로 받을지를 결정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합의를 보셔야죠. 그래서 관리처분 총회라는 거를 거칩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시끄러울 단계죠, 실은. 나는 생각했을 때 난 분담금이 되게 적을 줄 알았어. 내가 가진 게 내가 그때 뭐 내가 분담할 수 있는 비용이 나는 한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내서 막 1억 5천 막 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너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관리처분이라는 거를 하고 나서 다 이제 헌집 내가 주고 새 집 뭐 받기로 해서 이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이사를 가셔야죠. 이사를 가시고 그 지역의 건축물들을 다 철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죠. 건물을 짓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지으면 도면대로 잘 지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준공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예. 준공이라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관리처분을 할 때 헌집 주고 새 집으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는 내 재산권이 뭘로 남아있냐면 예전 거. 건물은 철거했으니까 건축물은 없어요. 건축물 등기는 없어집니다. 그 전에 철거하고 나면. 근데 땅이 남아있잖아요. 땅이. 그 땅을 갖고 저희가 이제 아파트 등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아파트 등기를 이제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정고시입니다. 등기 이전 하세요. 이정고시. 그러고 난 다음에 조합을 해산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이 앞단에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합 왜 만들었어요? 사업을 하려고 같이 만드셨잖아요. 회사를 차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업이 이제 다 끝났고 나 등기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다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조합을 해쳐. 모여 해쳐 하듯이 해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조합 설립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회사를 설립하는 거거든요, 이게 법상에서는. 그러면 그 법인을 이제 없애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던 조합장님이 그런 업무를 마지막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합이 없어진 다음에 법인을 없애시는 상황이 되니까 조합장이라고 안 불러요. 그 다음에는 청산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에서. 법인을 청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그래서 요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 해산 총회를 할 때
끝까지 좀 고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청산인을 누구로 할지 대부분 이제 마지막 조합장님이 하시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조합을 해산하고 그분이 청산 업무를 해주십니다. 요렇게 해서 요런 단계를 거쳐서 재개발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요게 순서가 맞거든요. 현행법에는, 현재 기준에는. 근데 법이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거를 언제부터 적용을 하냐면 25년 6월 4일 요때부터는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서 원래는 정비구역 지정, 우리 재개발 이만큼 할 거야 라고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거쳐서 조합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요 6월 4일 이후부터는 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이라도 추진위원회를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재개발을 하자 이러면 이 앞에 요 동의서를 신속통합으로 가든 여기 정비구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든 주민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보통 가칭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많이들 하고 계세요. 현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법에서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가칭이 막 동네에 여러 분이 생겨버리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동의서 갖다 줘, 저쪽에 동의서 갖다 줘. 그러니까 막 이파 저파 막 나뉘어가지고 싸움을 많이 하시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지금도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주민분들이 가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 그거를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법을 현실에 맞춰서 바꿔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실은 그 당시에 반드시 이런 강당을 빌려가지고 총회를 다 이렇게 직접 나와서 총회를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코로나 때 그래서 총회를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 강남 같은 데는 학교 운동장을 크게 막 빌려가지고 차를 갖고 와요. 차 안에서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오만 방법을 다 했죠. 왜냐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몰랐고 언제까지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그냥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그런 방법을 동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투표 같은 거, 그 아파트 단지의 관리와 관련된 걸 무슨 총회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직접 와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전자투표, 핸드폰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를 법에서 도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기준에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서 총회를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6월 4일 이후부터는 이제 핸드폰 같은 걸로 온라인 총회도 가능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기준들이 싹 다 지금 법을 바꿔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속통합 기획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치구, 서울시,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사업을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한 5년씩 걸렸다고. 지지구 볶느라 5년씩 걸리고 그거를 단축을 해서 2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막 심의를 굉장히 뭘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는 한꺼번에 묶어서 심의를 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각각의 법이 있어요. 건축허가를 하면 건축법이 있고 뭐 상수도 같은 거, 수도 이런 거 할 때는 상수법이 있고 뭐 막 법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잘 됐네 못 됐네 이거를 해주는 게 심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심의를 건축과 관련된 거를 아파트 단지 디자인을 잘했나 뭐 엘리베이터를 잘 계획을 했나 막 도로는 잘하고 주차장은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한번 봐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위원회에 갔더니 이 앞단에서 심의 때 지적받은 내용을 다 수정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 위원회에서 우리 입장에선 이게 아니야, 바꿔.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심의를 계속 봐야 돼요. 심의보다 끝판날 판이죠. 그래서 그러면 전문가들 다 모이세요.
우리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토론을 합시다. 그래서 주민들을 괴롭히지 맙시다. 왜냐면 시간은 계속 가고, 그런 거 용역사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돈을 자꾸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럼 다 조합원분들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럼 분담금 올라가고 사업도 늘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통합해서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작년 4월부터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심의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고, 이건 언제 해야 하냐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 아까 허가 같은 거 받는 거, 요거 조합 설립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건축허가, 아파트 단지 허가도 받고 도로도 공원도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허가 받는다 했잖아요. 요 가기 전에 요 사이에 그 심의라는 걸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통합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주택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저기 미아 사거리에 가시면 주상복합 건립하고 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름이 조금 재개발인데 다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요런 사업들이 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입니다. 내가 연립단지에 살고 있거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그 면적을 바닥 면적, 우리 연립단지 땅의 면적, 아파트 단지 땅의 면적, 이거를 다 합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그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우리 그냥 아파트 단지에 단지 내 도로도 번듯번듯하고 다 좋아. 우리 건물이 낡아서 하는 거야. 이게 재건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낡았어. 그거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하는 게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거를 진단을 해줘요. 건물을 막 조사를 합니다. 이거 이제 아파트를 사용하실 때 안전에 조금 이런저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등급이 뭡니다 라고 해줘요. 그러면 D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 A, B, C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노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 안전진단이 등급이 안 나와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후 건축물을 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공동주택, 저희 소위 말하는 연립이나 아파트, 그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인 경우, 이게 예전에는 빌라나 이렇게 연립을 벽돌로 짓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아파트는 벽돌로 짓는 경우가 없지만, 근데 그 벽돌로 짓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저희 이렇게 철근 넣고 콘크리트 갖다 붙잖아요. 아파트 세울 때. 그런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노후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야. 그러면 20년이 넘으면 이거는 노후한 건축물이다 라고 법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원래 공동주택이 있던 데를 다시 공동주택으로 짓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인 걸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법을 다시 이제 개정을 해서 저희가 보통 사시는 동네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들 돼 있어요. 대부분 거의 아마 2종이실 거예요. 2종 일반 주거가 대충 그 단독이 있거나 빌라가 있거나 뭐 연립이 있거나 이렇고,
아파트는 대부분이 3종으로 돼 있어요. 예, 3종 일반 주거지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동네에 딱 가는데 빌라 같은 거, 연립 같은 것도 있는데 길가에 근린생활 건물 있잖아요. 아래는 상가나 작은 사무실들로 임대를 주고 위에는 내가 주택으로 쓰는 이런 아래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상가주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렇게 주거지역이라고 안 하고 준주거지역이거나 아니면 그 큰 대로변에 막 대형으로 마트 같은 거 건물 들어오고 막 이런 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재건축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데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같이 지을 수도 있어요. 이 재건축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계획을 잡아줄 때 그 설계사무소에서 주로 이런 계획들을 다 알고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요즘에 오피스텔이 되게 잘 된대. 그러면 오피스텔을 같이 해서 잘 팔면 결국은 그게 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런 지역은 꼭 아파트만 지을 게 아니라 그때마다 조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는 나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계사무소하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분양이 더 잘 되는 거,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이런 평형대,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더 좋을까? 아파트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최대한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법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의 절차는 일단은 아까 우리 아파트 단지는 괜찮은데 건물이 낡아서 새로 아파트를 짓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낡았는지 안 낡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선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안전진단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아까처럼 신속통합기획,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신속통합계획을 앞단에 재개발에서는 신청을 하면 그거는 약간 계획이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 얘기는 좀 더 공공에서 많이 내용들을 많이 봐요. 근데 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요거를 내가 계획을 수립을 해요. 우선 그걸 갖고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속통합 계획을 하면 이건 자문을 해주는 거다. 어디 너네 계획 수립한 거 잘했는지 한번 봐줄게. 그래야지 앞단에 협의하면서 절차를 조금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잘 봐줄게. 이런 거고, 재개발은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다. 같이. 예,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절차는. 근데 요 재건축은 앞단에 요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도 막 온라인 총회도 해주고 뭐 다르게 그 추진위원회도 앞단에 설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제도를 법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요거 안전진단이라고 했던 거 처음에 반드시 해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었던 거를 바꿔줬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 사업시행 인가 받기 전까지 안전진단이 나와서 재건축 대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의 거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앞단에 재건축 진단을 하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동의도 받고 막 했던 거를 그 절차를 앞단에 반드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총회 이거는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설립 동의율도 좀 낮춰줬어요. 이거를.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에서 좀 완화를 해서 이렇게 동의 요건을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워낙에 그 강북은 재개발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강남은 예전부터 아파트가 워낙 많았잖아요. 거기도 80년대에 지어진 거여서 지금 뭐 30년, 40년 된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법이 너무 요건이 세다 보니까 재건축을 막 빨리는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그 사이 아파트는 계속 낡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사업을 해야 빨리 이거를 새로 집을 짓고 그래야지 거기 이제 환경이 다 개선되니까 그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법에서 이렇게 계속 조건들을 조금 낮춰주고 있습니다. 절차도 조금 바꿔드리고 있고. 앞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는 큰 거, 크게 하는 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이 사업들인데요. 일단 사업의 유형은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보신 대로 자율주택,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 정비구역처럼 묶어가지고 하는 게 원래는 법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아타운이라고 서울시에서 브랜드를 지었어요. 브랜드를. 그래서 저희가 모아타운 하는 건 법에 찾아보면 없는 내용입니다. 법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요렇게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실 수 있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택은 내 옆집하고 이렇게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땅의 크기가 내 옆집하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땅은 엄청 커요. 단독주택인데. 그리고 나는 그 집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대수는 몇 개 안 돼요. 여기 서로. 단독 여기는 뭐 50평짜리 하나, 나는 30평짜리 하나, 옆에는 뭐 70평짜리 하나. 그 면적은 제한이 없다. 근데 기존의 주택수, 단독수에 내 옆에 있는 주택수가 일단 18채 미만이어야 돼요. 합쳤을 때. 그거를 바닥을 이렇게 합쳤는데 면적은 막 뭐 얼마든지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연립주택이 뭉쳐있는 데다 그러면 그거는 합쳤을 때 36세대 미만이어야 되고 단독하고 다세대가 뭉쳐있다. 그러면 이거 36채 미만. 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되고 얼마나 낡은 건축물이어야 하냐. 이게 예전에는 3분의 2라고 돼 있었는데 이것도 사업을 좀 더 편하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동의 요건이 낮춰졌어요. 거기 이제 수정을 추가로 하시면 지금은 60%입니다. 아예 법을 바꿔놨어요. 요 3분의 2가 아니라 60%입니다. 60%. 그 수정을 좀 해서 가시면 돼요.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저거는 주택을 그냥 이렇게 막 합쳐서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주택을 옆에 이렇게 합쳐서는 할 수 있는데 도로를 기준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옆에 도로를 끼고 있는 집들 요렇게 하나의 블럭으로 돼 있는데 길이거든요. 가로가 그 가로 단위로 작게 재개발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집이 여러 채가 하나에 여기 이제 뭐 6m 도로가 이렇게 뭐 있었다. 이렇게 집이 뭉쳐 있었다. 그러면 여기를 다 부시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여러 개를 모으면 그게 모아타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가로주택 이렇게 하나의 블럭만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요 가로, 이 길의 요건은 일단 6m 이상 도로에 쌓여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로 구역 내 통과하는 도로가 없어야 된다 하면
여기 둘러싸여져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가로지른 도로가 있으면 안 돼요.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한쪽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도로가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둘러싸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할 때 여기다 내가 도로를 내겠어.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내가 새로 도로를 옆에 놓을 거야. 그래서 가로로 쌓이게 만들 거야. 이럴 경우에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런 블럭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거 합친 요만큼의 이 땅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대신 아까 모어타운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개 합쳐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 안에서는 요거보다 커도 돼. 2만까지 2배로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만약에 모어타운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합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주택을. 근데 모어타운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만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가로구역 안에 요 안에 단독주택은 10채 이상.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나올 때 호, 세대, 채 이렇게 다 그냥 단위가 좀 달라서 그런데 10호 이상 요 하나하나씩이 10개 이상이어야 하거나 다세대 연립은 20세대. 그러니까 만약에 한 동에 8호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합쳐가지고 20세대 이상은 넘어야 된다. 라는 거고 단독하고 다세대가 섞여 있다. 그럼 그거 합쳤을 때 30채 이상이어야 한다. 예, 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노후불량 건축물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3분의 2였는데 이게 60%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60%로. 그러니까 작은 거는 노후도가 60%라고 하시면 돼요. 소규모 재개발입니다. 이거는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아무 데서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 역 반경 얼마 안에 있어야 돼요. 역세권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통 사는 집 동네는 2종 주거지역이거나 3종 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중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예전에 저희 구로공단 많이 했잖아요. 공장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가 바로 중공업지역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데에서 땅의 이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을 구역을 해가지고 개발을 할 때 쓰는 게 소규모 재개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역세권을 그러면 몇 미터 반경으로 하고 있냐. 아까 역세권 장기전세는 350에서 500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여기는 350m 이내로 찍어놓고 있습니다. 500m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350m, 역에서부터 350m 이내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사업이다.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다 수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시간이 지금 많이 가고 있어서. 재건축 사업.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이렇게, 막 빌라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처럼 만들 수 있는 게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적 기준이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재개발은 아까 기준의 1만 제곱미터. 여기는 이렇게 이거 1만을 기준으로 작으면 소규모 원래대로 그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냥 앞에 소규모가 없는 재개발.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면적 기준입니다. 결국은 땅의 면적이 합쳤을 때 얼마냐.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이 소규모 재건축을 하는데 공공이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공한테 맡기는 거예요. 사업을. 그래서 공공한테 맡기는 이유는 신뢰도 때문이에요. 주민들 간의 갈등도 좀 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주니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된다. 중요하게 의사결정할 때만 우리 의사가 이래요 라고 의사 게재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한테 맡겨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아타운이에요. 모아타운은 이게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주민들이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하고 해서 하면 이렇게 이제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계획을 할 때 여기는 여기에서 가까워서 소규모 재개발도 하고 안쪽은 이렇게 넓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타운 내에서는 2만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가운데 도로가 있어도 2만만큼 이렇게 잘라서 가로주택을 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는 면적 제한은 없지만 아까 몇 채 뭐 몇 호 뭐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요렇게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하고 막 혼용돼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게 그냥 모아타운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이 강북구도 마찬가지지만 번동에 모아타운 1호가 있습니다. 그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 동네에 순차적으로 막 주민분들이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뭉쳐있는 걸 보고 아 이거를 좀 더 쾌적하게 좀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타운을 지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협의해 가면서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필요한 시설들을 좀 도입할 수도 있고 거의 동시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 동네가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잖아요. 어디는 가로주택 했는데 여긴 지어지고 여기는 안 지어지고 그러면 실제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를 할 때 기대는 지금은 좀 낡아서 좀 새 집에도 살고 싶지만 새 집에 살면 동시에 내 집값이 올라가니까 재산권 행사가 유리해지시니까 하는 측면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동네가 전체적으로 다 뭐 재개발이 됐던 뭐 모아타운이 됐던 한꺼번에 되면 가치가 더 잘 오르는데 문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동네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안 되니까 생각보다 가치 상승이 안 되는 점이 있죠. 그리고 동네가 내 집은 깨끗해져서 좋은데 옆 동네는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되니까 굉장히 노후하고 환경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한꺼번에 사업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타운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대다수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렇게 다 나뉘어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찌하였거나 도로도 한꺼번에 다 확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번듯번듯하게 마치 우리가 전체를 넓게 재개발을 한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근데 여기서도 여기는 가로주택이 되고 여기는 소규모가 됐는데 여기 이런 데가 막 남아있으면 조금 안 좋겠죠. 예. 환경이 그만큼 개선이 덜 되는 거라서 이렇게 모아타운을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좀 개발이 됐으면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필요한 주민 시설들을 이렇게 도입을 분담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정비구역 지정하고 뭐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하고 막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게 갔는데 요게 바로 이겁니다. 앞단에 설명드렸던 재개발, 재건축은 요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모아타운을 하거나 아까 모아타운 넓게 지정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그냥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 우선 모아타운을 지정하는 건 이거는 시에서 지정을 해주세요. 주민들이 동의서를 진구하시긴 하셔야 하지만 그러면 모아타운 지정하는 절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은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거. 그러면 요 앞단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결정이 예전에 5년 걸리던 거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걸 하면서 2년으로 줄여드렸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좀 줄여서 단축해 가면서 가고 있다고. 그러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까지 한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한 2년 걸렸다 치면 요게 한 1년은 걸리실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게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요 과정이 내가 가로주택을 하던 소규모 재개발을 하든 세규모 재건축을 하든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 그 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세이브가 되시는 거예요. 요 소규모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주민분들이 모이셔야 되니까 바로 그냥 조합이나 공공한테 맡기면 주민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주민 합의체라는 거를 마련을 하시고, 이 조합 설립 인가나 요 구성에 대한 그 인정을 구청에서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정비업체 용역 해주셔야 되는, 설계해 주실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업무 잘 모르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정비업체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도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단에 여기도 조합 설립한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게 되는 심의 같은 거 막 받는다고 했잖아요. 통합심의라는 걸 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합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심의를 받는데 여기는 허가 같은 행위를 하는 거, 아파트 단지 허가, 공원 허가, 도로 허가 이런 거 받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고, 나 헌집은 얼마짜리고 새 집은 얼마짜리여서 나 분담금 얼마 내고 어떻게 바꿀 거야, 그거를 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는 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해줍니다. 사업시행 인가라는 거에다가 관리처분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해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사하고 철거하시고 공사하시고 뒤에는 이제 똑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앞단의 절차들이 규모가 작으니까 주민들 합의를 보시는 거, 이런 것도 좀 원활할 거고 해서 절차를 막 간소화 시켜드렸어요. 옆에 뭐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이거는 요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어떻다라는 걸 표현해 드린 것 뿐인 거고, 이런 거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매 단계마다 구청에다 서류를 내서 각 단계별로 순서대로 가셔야 되지만, 여기는 이거를 다 포함해서 해주신다. 왜? 규모가 작아서 주민들이 합의를 보시는 것도 원활하고 사업을 가는 것도 좀 더 빨리 가셔도 크게 지장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소규모하고 일반 정비사업하고의 차이는 면적의 차이도 있고 절차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노후도나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획기적인 건 이 절차가 많이 간소화가 돼 있어서 사업을 금방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주택이 처음 생기고 나서 천호동에 1호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옆에 빌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재개발 개념으로 하신 거죠. 소규모로 이렇게 가로주택을 하셨는데, 처음 시작하셔서 입주하시는데 3년밖에 안 걸렸어요. 엄청 빨리 해서 입주를 하셨어요. 그건 딱 그 한 가로에 딱 그 골목에서 그 둘러싸여 있는 그거 할 때, 그래서 실은 이제 첫 1호 사업이었고 주민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셔서 이 나홀로 아파트가 되기는 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로주택은 그렇게 그 규모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어쨌거나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빨리 가 케이스가 됐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에서 350에서 500m다. 근데 요 역 있잖아요. 역 하시면은 그냥 딱 역을 어디라고 딱 지정하시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지하철 출입구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역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승강장은 저희 표 넣고 지하로 내려가면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 기다리는데, 저희 지하철 딱 쓰는데 거기 네모지게 이렇게 반대편에 있고 우리 이쪽 반대편에도 승강장이 있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게 이제 네모나게 이렇게 도면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거로부터예요. 내 출입구로부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요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500m 안에 들어오는데 약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350m 들어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350에서 500m일 때는, 이게 아까 여기여서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교통이용이 원활하니까 용적률을 많이 줘서 사업을 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적률을 많이 주는 게 실은 뭐냐면, 요 2종을 3종으로 바꿔준 거나
2종, 3종을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지거나 이렇게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 법에서 2종은 너네는 뭐 200%까지만 줄 수 있어. 땅 면적의 2배까지만 질 수 있어. 뭐 3종은 3배까지만 질 수 있어. 300%. 이런 식으로 정해 있어요. 준주거는 400%, 4배까지 질 수 있어. 상업지역은 뭐 1000% 할 수 있어. 뭐 800% 할 수 있어. 8배, 10배.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그대로 그냥 2종에 있으면 법에서 정한 게 있어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용적률을 많이 받는 방법은 2가지예요. 아예 땅의 용도 지역을 2종을 3종, 3종에서 준주거,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저희가 기부 체납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도로도 많이 내고 임대아파트도 많이 내서 지어주고 그러면 용적률을 많이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과도하게 막 설치를 한다고 그거를 받아주느냐, 구나 시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줍니다. 그걸 조절을 해요. 아, 여기 그만큼 필요 없어요. 딱 요만큼만 해. 그렇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마냥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이렇게 2종에서 3종, 3종에서 준주거, 준주거에서 상업지역 뭐 이런 식으로 용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요 사업은 원래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이도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요거를 할 때는 어쨌거나 역세권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1차 역세권에는 350m는 용도 지역을 요 2종에서 3종 만들고 3종에서 준주거 만들고 이러는 거 용적률을 막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이거를 요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좀 제한을 하면 많이 받아주는데 요 주변 350에서 요 사이 여기는 쉽게 안 바꿔줍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요 350m 이내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간혹 이제 하다가 여기 집이 이렇게 막 걸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포함시키면서 예, 용적률을 계산을 해서 해줍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 면적도 이렇게 3천에서 2만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질 계획 세대수는 새로 지어질 건물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의 노후도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단위나 정비계획을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저희 혹시 토지이용계획 확인론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론이라는 걸 떠보면 내가 대지인지 논인지 밭인지 그 다음에 땅의 면적은 얼마인지 내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인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인지 그런 거하고 여기가 나라에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이렇게 씌워놓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있으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서 건물을 지라고 되어 있는 룰이 이렇게 규칙이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뭐 이런 기준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이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을 아까 재개발 중에 주택 재개발 말고 저기 미아 사거리 같은 데 가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주상복합인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 건물, 그런 거를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재개발할 때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짓고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요런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지구단위는 뭐고, 정비구역은 뭐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아무튼 요런 요건들이 있다. 그래서 역세권 안에서는 요런 사업도 가능하다. 근데
일반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거보다 얘가 월등히 용적률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부담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사업이 용적률을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 많이 준 거에 반은 네가 일반 분양을 해. 그래서 그 사업비 분담금 낮추는 데 갖다 쓰라고 하고 대신 반은 나한테 줘. 뭘로? 장기전세주택으로 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용적률을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종에서 2종이 200%씩부터 시작해서 뭐 3종, 그 다음에 준주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원래는 200에서 400%짜리 용적률 땅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만큼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200짜리가 300, 400짜리가 700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반을 조합원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이용계획원에 떠보면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찍혀 있는 땅들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할 때 내가 재개발 형태로 하겠다. 예. 그러면 그거는 요렇게 용적률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190짜리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바뀔 거예요. 또 조만간에.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계속 규제를 이제 타파하고 좀 더 좋게 사업 팍팍 가실 수 있도록 계속 규제를 완화하는 거를 계속 발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이게 이미 지금 막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월등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좀 더 많이 받고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장기 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게 아까 재개발, 그 다음에 소규모, 이거는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소규모는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뭐 특례법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후 가로주택은 법 적용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짓는 법인데요. 주택법으로도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절차는 요 두 개는 요런 절차를 갖게 되고요. 여기만 끝에가 달라요. 이건 건축법에서 나와 있는 절차고 요건 주택법에서 나와 있는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요 앞에 거는 서울시에서 정해진 대로 이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린 그 재개발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 똑같아요. 요 앞에를 지금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어서 표시를 해드렸는데 재개발 사업하고 똑같은 툴로 간다. 이게 방법이 이렇게 갑니다. 그냥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